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의 중세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중세 시대 때, 중세 초기 때의 이제 지도인데, 유럽 중세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 초기인 5세기에서 8세기 사이까지 유럽에서는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 기독교가 급속히 퍼져가지고 유럽 전체의 어떤 문화, 언어를 통일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로, 그래서 다른 이교도 신앙을 건전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당시 481년에 프랑크족의 이제 클로비스 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8세기 때 샤르마뉴 대제가 또 개종하면서 유럽에서는 이 기독교 영향력이 그 영토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 그 당시에는 가톨릭이니까, 그죠? 구교니까 교황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교회 정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3세기부터 로마 교회 정부가 중앙 집권화되면서 다양한 역할을 관리가 이제 하고, 교육받는 일반인도 나타나고, 성직자만이 맡았던 일을 이 일반인들이 또 대신하고, 이렇게 하여튼 이 당시에 기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세 초기 지도를 우리가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 유럽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르만족의 이제 독립적인 국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면서 기독교가 이제 퍼지고 유럽 전체의 문화와 언어를 통일했댔죠, 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또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중세 유럽의 역사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때는 바로 중세사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의 중세를 역시 짧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게르만족은 로마의 국경 밖에 있던 민족으로 본래 발트의 연안, 지금의 북유럽 지역에서 목축이나 수렵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구가 증가하자 농사를 지으며 따뜻한 남쪽으로 점점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 하죠. 원래 독일 민족이 지금 현대의 독일인들도 여행하고 어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방랑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연을 사랑하고 그런 민족이지만 1년에 한 달 이상 휴가가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전부 전 세계 따뜻한 나라로 햇빛 받으러 여행 가고, 지금 현대의 독일인들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런 이동수단이, 비행기 같은 이동수단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따뜻한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답니다, 게르만족이. 그들은 자연스럽게 용병이나 소작인으로 로마 영내에 조금씩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가 발전하고 영토를 늘릴 때 게르만족도 농경지를 찾아 이동하며 인구를 늘렸습니다. 4세기경 인구 증가로 인해 게르만족의 농경지는 부족해져 갔습니다. 국경 건너편에 로마의 비옥한 영토가 보였지만 그들은 감히 국경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4세기 말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훈족이 점차 유럽을 향해 이동을 합니다. 호전적인 훈족에 의해 게르만족 부족들이 약탈을 당하고 굴복하자 게르만족은 결국 로마의 국경을 넘습니다. 6세기까지 계속된 이 이동을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국경을 넘은 게르만족의 여러 부족들은 서로마 제국 이곳저곳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서로마의 장군이자 게르만족, 지금 왕국 보세요. 굉장히 많죠. 프랑크족, 부르근트족, 동고트족, 오도아케르, 다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오도아케르 이런 거는 스고트족, 동로마 제국, 반달족, 그죠? 용병대장인 오도아케르가 서로마의 황제를 폐위시킵니다. 이로써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유럽의 중세사회가 시작됩니다. 이때 서로마 황제, 이제 마지막 황제가 전시회관에 했던 로물루스 대제 아닙니까? 로물루스 시절, 그죠?
게르만족이 세운 여러 왕국들은 오랜 기간 왕국을 유지하지 못하고 멸망했으나 그중 프랑크 왕국은 지속적으로 프랑크 왕국이 발전했습니다. 가장 오래 갔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던 이유는 다른 왕국들과 달리 짧은 거리를 이동해 그들의 고유성을 간직했다는 것과 종교를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의 개종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크리스트의 인성을 강조해 이단으로 낙인 찍힌 아리우스파는 제국 내에서 포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제국 밖에서 포교를 했는데요. 이때 로마 밖에 있던 게르만족들이 이 아리우스파로 개종했습니다. 이 종교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교여야 같이 섞여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면 종교 때문에 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종교 때문에 현대 와서도 좀 그런 갈등이 많지만 국가마다 그죠? 옛날에는 더 했어요. 그죠? 프랑크 왕국을 제외한 모든 게르만족 왕국은 이 아리우스파를 믿었습니다. 정확히는 왕국의 지도층이 믿었던 것이죠. 수적으로 열세였던 정복민인 게르만족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과 융합되었어야 했지만 로마인은 게르만족과 달리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통으로 인정된 아타나시우스파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종교 문제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프랑크 왕국은 제국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트교로 개종하지 않은 상태였고 메로빙거 왕조를 개창한 클로비스가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한 것입니다. 또한 프랑크 왕국은 이슬람으로부터 기독교 세계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슬람 왕조인 우마이야 왕조가 아프리카 북부를 통해 이베리아 반도의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럽으로 진격했는데 프랑크 왕국의 군제 카롤루스 마르텔이 732년 투르 푸아티에 전투에서 이들을 격퇴해냅니다. 마르텔에 이어 그의 아들 피핀도 왕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궁제에 오릅니다. 피핀은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 카롤링거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교황청 근처의 라벤나 지방을 교황에게 기증해 로마 교황청과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피핀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는 영토를 크게 확장해 이탈리아까지 정복했습니다. 마침 동로마 황제와 대립하던 로마 교황 레오 3세는 카롤루스 대제를 800년에 서로마 황제로 대관해 자신의 제휴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카롤루스 대제는 궁정학교를 세우고 고전 연구와 필사를 중요하게 여겨 그리스 로마 문화에 게르만, 크리스트교 문화를 융합시켜 중세 유럽 문화에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 당시 문화 부흥을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카롤루스 사후 프랑크 왕국은 내분과 분할 상속제로 인해 분열하게 됩니다. 843년 베르댕 조약으로 동중서 프랑크로 나뉘었고 870년에 메르센 조약으로 중프랑크의 라인강 유역이 동서 프랑크로 나뉘었습니다. 한편 9세기경 북유럽에서 뒤늦게 이동을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르만 계통 민족인 노르만족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알고 있는 이 민족은 11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거의 모든 해안 지방을 침입했습니다. 선전입니다. 우리가 바이킹족이라고 알고 있는 민족이 이제 노르망이 여기서는 노르망으로 표시했죠. 그러던 4세기 말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훈족이 점차 유럽을 향해 이동을 합니다. 호전적인 훈족에 의해 게르만족 부족들이 약탈을 당하고 굴복하자 잠깐만요. 카롤링거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사회제도로 봉건제가 이동을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르만 계통 민족인 노르만족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흔히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알고 있는 이 민족은 11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거의 모든 해안 지방을 침입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제도로 봉건제가 있습니다. 봉건제는 로마의 문화와 게르만의 문화가 합쳐지면 생겼는데요. 주군과 종사의 관계를 규정한 게르만의 종사제와 로마 말기에 은대지 제도가 결합하며 봉건제의 핵심인 주종제가 만들어집니다. 주종제는 주군이 봉신에게 주는 봉토, 즉 땅을 매개로 서로의 의무를 지키는 쌍무적 계약 관계에 의해 성립되었습니다. 주군은 봉신에게 땅을 주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주군의 호출이 있을 때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제 이 기사들이죠. 나중에 제가 따로 기사와 관련해서는 또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보기로 합시다. 경제적 지원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대신 봉신들은 주군에게 받은 봉토에 대해서 주군이 간섭할 수 없는 불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주군과 봉신의 관계는 세습되었습니다. 봉신이 주군에게 받은 봉토는 장원이라는 자급자족 경제단위의 촌락을 이루었습니다. 장원에는 높은 곳에 영주의 성이 있었고 그 아래 민가와 함께 제빵소와 방앗간 그리고 대장간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농지는 대부분 삼포제로 경작되었고 영주의 직영지와 농노의 보유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세의 특징 중 하나가 농노의 존재인데 이것은 고대의 노예나 근대의 농민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노예처럼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고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처럼 독립된 가정을 형성했고 토지나 가옥 등 부분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원에 살며 자신의 농지뿐만 아니라 영주의 직영지도 경작해야 했으며 영주에게 공납을 바쳤습니다. 그 밖에 여러 잡세나 방앗간 등 시설 사용료를 내는 경제적 부담도 있었습니다.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으로 나뉜 동중서 프랑크는 각각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프랑스의 기원이 되는 서프랑크 지역은 10세기 말 카페 왕조가 성립했지만 왕권이 미약하고 제후들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남프랑크는 카롤린과 혈통이 단절된 후 제후와 도시가 독립해 분열 상태가 지속됩니다. 동프랑크는 오토 1세가 동쪽의 마자르족을 격퇴하고 이탈리아의 내란을 진압하며 962년 교황으로부터 로마 제국의 관을 받아 신성 로마 제국이 됩니다. 크리스트교는 5대 교구 중 3대 교구인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에게 넘어가며 중세부터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교구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마저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 주교는 스스로 베드로의 후계임을 자처하며 힘을 키웠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시점에서 그들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때 726년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성상 파괴령을 내립니다. 성상 파괴령은 성경에 우상 숭배를 금한다는 부분을 들어 실제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떠 만든 것들을 우상으로 보고 황제의 칙령으로 금지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런 게 지금 우리 보면 이제 지금 개신교 현대에 와서도 사실은 우리 제사 지내는 그런 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내고 또 절을 안 하고 제사를 준비해도 절을 안 하고 이래야죠. 이런 겁니다. 우상 숭배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다른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건 사실 조상에 대한 그 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조부모 혹은 정조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절을 하고 예를 드리는 거지. 그게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우상 숭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런 타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콘스탄티노플뿐만 아니라 서로마 교회에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를 시각화한 성상이 게르만족에 대한 포교에 용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해 황제와 대립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1054년에 동서교회가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리됐습니다. 교황이 800년에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대관하고 962년에 오토 1세에게 황제의 관을 주는 등의 사건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토지 지배를 하는 등 그들의 영향력에 따라 봉건제후와 함께 또 하나의 지배층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세속화 현상에 대해 성 베네딕트 수도원이나 클리니 수도원에서 개혁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교황의 힘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서임권 투쟁에 대한 사건인데요. 본래 지역을 담당하는 주교와 성직자는 로마 교회에서 뽑는 게 원칙이지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이 성직자 서임권에 간섭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1073년 교황 그레고리 7세는 교서를 내려 이 성직자 서임권을 황제로부터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이를 무시해버렸고 교황은 황제 하인리 4세를 파문해버립니다. 파문당한 황제는 제후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그는 1077년에 교황이 머물고 있던 카노사에 직접 찾아가 성문 앞에서 사흘 동안 빌었습니다.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도 교황과 황제의 서임권 투쟁이 계속되다가 1122년 보름스 협약으로 교황이 서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때는 교황권이 절정에 달하며 그는 교황과 황제를 해와 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옛 이름을 따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불린 동로마 제국은 중세에 접어들며 여러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일찍 멸망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댔죠.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그랬고 또 이제 다른 명칭으로도 불렸습니다. 제국은 이미 고대에 오리엔트식 전제군주제를 채택한 만큼 황제권이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황제 교황주의로 발달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황제는 적극적인 정복 활동을 벌여 옛 로마의 영토를 대부분 수복했으며 일명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도 불리는 로마법 대전을 편찬합니다. 수도에는 그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죽은 뒤에는 이민족이 계속해서 침입해와 전성기 때의 영토가 축소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각 지역의 군사령관이 군정과 민정을 모두 담당하는 군관구제를 실시했고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군역을 부과한 군전병제를 실시해 국방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영농을 육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족들에 이어 7세기 이슬람의 침입으로 영토를 계속해서 상실했고 9세기에는 지방 유력자들이 대토지를 사유화하며 군전병제가 붕괴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1세기에 동쪽의 셀주크 투르크가 제국을 위협하며 성지 순례자를 박해하자 결국 황제는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로마 교회에 십자군 원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역사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 또 달라지죠.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유럽의 역사가 또 어떤지 잠깐 봅시다. 외부 침입과 로마 멸망으로 시작된 중세시대는 매우 혼란한 상황 속에 그 나름대로의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프랑크 왕국이 세워지고 또 분열했고 교황의 힘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 순례자를 박해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럽 중세시대가 시작되고 9세기에서 10세기까지 이민족의 침입으로 계속해서 혼란했지만 지금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또 좀 달라지지만 이제 이런 좀 너무 구체적인 그런 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또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겠죠? 중세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고 우리가 사실은 중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일상생활에 대해서 사실은 더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당시에 뭐 흑사병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고통받지만 그 당시에는 흑사병으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또 죽고 이랬거든요. 중세에서의 어떤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과정을 한번 잠깐 볼까요? 27년에 태어나 평생을 유럽 중세사를 연구한 로베르 중세사를 연구하는 프랑스 포시라는 프랑스 역사학자는 2007년 로베르 포시입니다. 80세의 나이에 자신의 마지막 이 대작 사람이 쓴 유럽, 책입니다. 특히 북프랑스 지역 중세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중세인들의 삶을 출생에서 사망까지 중세시대에도 이미 낙태가 종종 시행되었습니다. 13세기와 14세기 교회와 당국에서 사실 이 당시에는 낙태는 금지되어 있죠. 기독교가 지배했던 시기니까 더더욱 그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는 것도 전부 우리 인간이 아닌 신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낙태는 신의 어떤 명령을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비밀리에 암암리에 행해졌다는 겁니다. 중세 때도. 이뤄진 처벌에 관한 사례에서는 낙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낙태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교회가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비밀스럽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나이와 경험이 많은 여성이 주로 이를 담당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남성의 요구에 의해 낙태가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4세기 말 어떤 신학자들은 산모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40일 이내의 태아에 대해서는 참회가 뒤따른다는 조건 하에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생각보다 낙태가 훨씬 자주 이뤄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한편 결혼을 한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될 정도로 자주 이뤄졌습니다. 중세의 평범한 기혼 여성은 평균적으로 18개월에 한 번 임신을 하고 총 10번 정도의 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당시에는 비임약이 없고 비임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하면 어쨌든 임신하면 아기를 낳든지
꼭 안 낳으려면 낙태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이렇게 많은 출산을 해야 했던 데에는 갓 태어난 아이의 사망률이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는 것이 큰 다산다사 요인으로 아닙니까? 작용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많이 낳은 만큼 또 많이 죽습니다.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대부분 예방접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살릴 수 있지만 예전에는 뭐 홍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병으로 어릴 때 많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낳아도 실제로 생존율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임신 의사들이 많이 했죠. 25에서 30% 사이의 어린아이들이 출산 과정에서 혹은 그 직후 사망했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출산 과정에서 사망하는 산모도 10% 정도로 추정됩니다.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로부터 제왕절개가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작 중세시대에는 제왕절개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한편 출산의 과정에서 중세인들이 심한 혼란을 겪는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이는 바로 쌍둥이의 경우였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아이의 원래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도 불륜을 맺었다는 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지에서 오는 거죠. 이보다 심한 경우에는 악마가 원래 아이의 도플갱어를 만들어냈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쌍둥이가 이런 인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귀족 가문에서 쌍둥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 가문의 명예에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생 직후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살아남는다면 아이는 곧 가족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가족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어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는 데 반해 한때 역사학자들은 중세에는 어린아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아동을 성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체적으로 덜 자란 성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견해는 많이 수정되었습니다. 현대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중세의 어린아이도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물론 이 관심의 성격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부모를 비롯해서 아이 주변의 성인들이 아이에게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거나 심지어는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말라고 권고했는데 이는 어른들과의 접촉이 순수한 아이를 더럽힐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주로 권위를 따르는 법을 가르쳤고 어머니는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7, 8세가 지나면서 점차 자신의 가족이 종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조부모는 아이의 양육 과정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동양하고는 조금 다르죠. 동양에서는 조부모 역할이 좀 있었는데 그죠? 여성들이 계속해서 출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중세의 아이에게는 대부분의 경우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 어머니가 일찍 사망한다면 가장 나이가 많은 딸이 이후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며 우리하고 아이들을 비슷하죠? 돌봐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은데 그렇죠. 반대로 만약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선전 잠깐 넘겨. 그러니까 동서양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예전에 보면 생활에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아빠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오빠나 남동생, 즉 아이들의 삼촌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무엇을 먹으면서 성장 과정을 보냈을까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유럽 중세인들의 식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빵이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빵이 식사에서 빠져서는 안 됐고 빵은 유일하게 당국에 의해서 흉년이 들 때에도 가격이 통제되는 식료품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프랑스 지역의 사람들은 매일 1.6에서 2kg 사이의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고기는 제한적으로 섭취되었고 이마저도 구운 것이 아니라 삶거나 간 형태였습니다. 한편 중세인들의 식사에서 빵 말고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와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와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적포도주를 먼저 떠올리는 것과는 달리 일반적인 중세인들이 먹는 와인은 대부분의 경우 백포도주였습니다. 적포도주는 고위성직자들과 귀족들이 주로 그렇죠, 먹었고 귀족들. 이 때문에 14세기가 지나면서 점차 적포도주가 고급 취향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와인을 효율적으로 발효시키는 방법이 아직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와인은 알코올의 도수가 약 7% 정도였습니다. 중세인들은 매일 1에서 2리터 사이의 와인을 마셨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이처럼 와인의 도수가 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와인 도수로 매일 2리터씩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 되어버립니다. 그죠? 와인 도수도 제법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어쨌든 적포도주는 귀족 계급들이 주로 먹었고 백포도주는 이제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 서민들이 먹었다. 이런 와인에서도 벌써 신분 차별이 있네요. 왜냐하면 적포도주는 또 고기하고 좀 궁합이 맞아요. 귀족 계급들은 고기를 많이 먹고, 그죠? 서민들은 또 고기를 많이 못 먹었죠, 그 당시에. 예.
한편 이제 아이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 밖에 또 중세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게 감자입니다. 감자. 그래서 감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종자거든요. 물론 감자가 또 영양분도 있고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만 이런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도 재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자가 널리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럽인들이 감자 종류 많이 먹죠. 슬슬 결혼을 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 시기 여성은 일반적으로 17살 무렵에 자신보다 10살에서 15살 많은 남성과 결혼을 나이 했기 차이 때문입니다. 많죠. 제 아버지와 기본이 어머니 있습니다. 모두가 자식의 배우자를 고르는 데 관여했고 자식들은 공식적으로는 부모님의 선택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드물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동의를 하고 결혼 약속이 이런 거 보면 유럽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유럽이 많이 그런 게 없어졌지만 이슬람에서는 아직도 이런 결혼 제도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보면 참 여성으로서의 삶이 정말 남성과 비교할 때 뭐 출산의 고통도 그렇지만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면 평범한 집안이라도 결혼식은 할 수 있는 한 성대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결혼식에 초대되었고 음악 연주자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이 공식적으로 성립되려면 성직자와 공증인 최소 1명씩 증인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역의 영주가 새로 결혼하는 신부와 첫날밤을 보낸다는 초야권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지만 초야권은 중세 이후 낭만주의식 문학작품에서 등장하고 실제로 중세에 초야권이 시행되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남편은 주로 일을 하고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15세기 초반 랭스와 피렌체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의 가정이 대략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전체 가정의 37%에서는 부부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1%에서는 부부가 아이 없이 둘이 살고 있었고 8%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고 남은 한 명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아이들의 조부모를 비롯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거나 친척이 함께 살거나 결혼한 형제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밖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과부가 된 후 재혼을 하거나 원래 부모의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혼자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이 함께 사는 경우가 37%로 가장 흔한 경우였지만 중세의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정도로 대다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좀 다양한 이처럼 형태죠. 최소 두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흔했지만 오늘날처럼 방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같이 일반적인 한 방에 농촌의 있죠. 집은 평균 50제곱미터 정도의 크기였고 큰 공간 하나 혹은 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문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하나가 있었고 집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다 한 방에 골방에 전부 다 모여서 같이 자고 추울 때는 서로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체온으로 또 그죠 견뎌내고 예전에는 좀 비슷했던 이 것 충분히 같아요.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창문은 넘어갑시다. 따로 이는 심지어 사회적으로 권장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하고 물을 길어오는 등의 집안일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임신과 출산 때문에 아내가 남편처럼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불가능했습니다. 대부분 누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침대 왜 계속 출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우리처럼 뭐 산후조리 먹고 뭐 미역국 그러니까 출산 후에 미역국 먹고 며칠 동안 쉬고 이런 산후조리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들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부터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서 애정을 느끼지 못한 여성들이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남성들과 외도를 하는 외도를 하는 경우도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발생했습니다. 네. 남편이 외도를 할 때와 달리 이 경우 여성은 사회적으로 큰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옷이 벗겨진 채 구경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길거리를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 자란 아이를 결혼시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금방 노년기가 찾아왔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전 사람들이 아주 일찍 사망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과 비교하면 평균적인 수명이 짧긴 했지만 14세기의 한 공동체에서는 60세 이상의 사람이 전체 구성원의 10%를 넘었다고 기록될 만큼 중세에도 오래 사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다수인 사회에서 노인들은 가족과 마을의 역사를 전해줄 수 있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만큼 그렇죠.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하고 비슷하죠? 한편 노인들이 12세기가 지나면서 존경받을 수 중세에는 죽음을 앞둔 이가 자신의 유언을 단순히 말이 아니라 글로 분명하게 남겨놓는 전통이 전 유럽에 걸쳐 확립됩니다. 이전에는 장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고 딸들에게 남은 재산을 소소하게 나눠줬다면 이제 재산과 가족의 구조가 복잡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언을 글로 기록하는 전통은 곧 사회적으로 법을 제대로 공부한 이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언장까지 작성해 놓았다면 온전히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죽음이 찾아오면 마을의 성직자가 집으로 찾아왔고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묻힌 교회의 묘지는 지역의 영주조차도 말을 타거나 무기를 차고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라면 교회에 의한 장례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종교와 관련된 거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 이제 신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살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거니까 이 기독교를 믿는 사회에서 용납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거. 개신교라든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자기 자신에 의한 생을 마감하는 것까지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조금 일반인들하고 조금 사고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자살은 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 한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일반적인 사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그렇죠.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만약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나면 장례는 취소되고 시체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시체를 처벌한다. 한편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은 유족들은 종종 죽은 이의 손톱이나 수염을 잘라서 따로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교회에 의해서 마법의 일종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는 이미 죽은 이도 종종 다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죽은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 앞에 다시 나타나 각종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믿었습니다. 망자와 어린아이들의 관계에 대한 이런 믿음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같은 북유럽 지역에서는 각종 신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중세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던 세상이었던 셈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중세 일상적인 삶, 그죠? 중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 중세 도시에서의 삶에 대해서 또 잠깐 봅시다. 이것도 한 10분짜리거든요. 이거 맞아 봅시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이전에 유럽 대륙에 존재했던 도시들은 길고 긴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침체기를 맞이한 유럽의 도시들은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 대륙 곳곳에 주교들이 파견되고 이들이 머무는 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재편성되면서부터야 비로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주교는 파견된 도시에서 종교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주교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곧바로 도시를 떠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주교가 있어야 그러나 중세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 후 중흥기를 맞이한 유럽의 도시들에는 고대 로마 시대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 수도인 로마를 제외하고 제국의 외곽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군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서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고대 도시들은 절대적인 인구수도 적었고 경제활동도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이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도시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도시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 즉 소비를 하는 도시가 됩니다. 유럽 지역을 여행할 때 그죠? 중세부터 있던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시장이 열리던 곳, 혹은 시장과 관련된 광장이나 길 이름을 가진 곳이 도시의 중심부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할 때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독일인데 마크트 슈트라스, 슈트라스 하면 영어 스트리트입니다. 거리, 마크트 하면 시장이고 마크트 플라츠 시장, 그 다음에 플라츠는 이제 광장이나 뭐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이런 게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할 때 현상이 중 하나입니다. 한편 중세의 도시는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느 도시나 그렇듯 식량은 농촌에서 공급받아야 했지만 이제 가죽이나 의류를 비롯한 공산품들은 본격적으로 도시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생산된 물건들이 도시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시장의 발전이 생산 활동을 자극하고 늘어난 생산 활동이 다시 시장의 발전을 가져오는 선순환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도시들에서는 아직도 길 이름 중에 제역공길, 직물공길과 같은 이름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중세로부터 남아있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하던 지역에 이러한 길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처럼 농촌과는 다른 도시만의 특성이 도드라지기 시작하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농촌에 사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하찮다, 보잘것없다, 어리석다고 무시하는 표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지만 이에 반해 중세에는 아직도 중세도 독일어에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격언 Stadt Luft macht frei,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든다라는 문구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도시와 농촌의 이러한 구분은 자연스럽게 도시 자체에 대한 관념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도시를 떠올릴 때 도시를 둘러싼 성과 벽을 떠올렸지만 이제 도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도시의 발전은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2세기 무렵부터 점점 도시 안에서 포장된 도로가 많아졌고 초보적이지만 쓰레기와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규칙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건물들이 주로 권력자의 힘을 상징하기 위해 건설되었다면 이제 규모는 작아도 권력과는 무관하게 도시인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중세의 도시를 통해서 고대의 아름다움과는 다른 현대의 아름다움의 원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앞서 언급된 대로 중세 주교가 볼로냐, 파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도시들이 볼로냐 발전했다면 도시입니다. 11세기 말과 12세기 초 중세가 점차 무르익어 가면서 점차 다양한 유형의 도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13세기 기준으로 주교와는 무관하게 약 10,000명에서 20,000명의 인구를 가진 중세 유럽에 있어서는 대도시라 불릴 만한 도시들이 생산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20,000명도 넘는 당시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초거대 도시라고 불릴 만한 도시들도 생겨났습니다. 팔레르모와 바르셀로나의 50,000명, 런던, 헨트, 제노아의 60,000명, 볼로냐의 70,000명, 밀라노의 75,000명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도시 중 하나인 파리였습니다. 1300년 무렵 파리에는 약 20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다고 전해집니다. 1300년인데 20만이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 당시 그죠? 한편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게 되었을 때 각기 다른 개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광고가 또 조금 개가 어머니죠. 예. 자, 하고 적으로 도시의 통치를 맡은 주교나 영주로부터 최대한 많은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1116년 프랑스 랑에서는 주교와 시민들의 갈등 끝에 주교가 살해당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갈등은 비교적 평화롭게 조율되었습니다. 이런 조율은 주로 통치자가 시민들에게 자유와 관습법의 명목으로 농촌과는 다른 각종 특권을 부여하면서 행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민들이 가장 강하게 원했던 것은 자신들의 시정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이었는데 자치권을 쉽게 짐작할 요구했죠. 수 있듯이 이는 통치자들이 가장 허락하기를 그렇죠. 꺼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배자 입장에서는 예전의 역사학자들은 중세 유럽의 도시들이 매우 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인식을 일반화시키기도 했었지만 이탈리아의 일부 도시 국가들을 제외하고 도시가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민들이 원했던 자치권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는 이 시기 시민들이 필요로 했던 직업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함께 그 수요가 늘어난 대표적인 직업은 법률가였습니다. 이때의 법률가들에는 중세의 최고 엘리트 기관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물론 포함되었지만 대학보다는 수준이 낮은 지역의 학교에서 일상의 갈등을 해결하고 조율하는 법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배운 시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미 이때부터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일의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관리들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초적인 법률가들의 등장과 이에 대한 수요는 시민들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 사항을 외부에서 파견된 통치자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민들이 가장 강하게 원했던 자치권 중에는 세금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중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세금은 왕에게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농촌에 사는 사람,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 모두 자기 지역을 관할하는 영주에게 일정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점점 국가의 형태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영주가 아니라 국가 혹은 국가의 왕에게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세금은 당연히 농촌보다는 경제활동이 왕성하던 도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도시는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결사체로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 안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한쪽 그렇죠? 끝에는 막대한 부를 차지한 엘리트 계층이 있었고 이들은 재산을 현금과 귀금속, 그리고 부동산의 형태로 점점 많이 축적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상업에 종사하면서 중세의 경제 발전의 수혜를 온몸으로 느낀 이들이었습니다. 상인과는 다르게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도시 안에서 전통적으로 명망이 높은 가문 출신이었던 시민들도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중세의 일반적인 왕이나 귀족들처럼 그 가문이 대륙 전체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사는 도시 안에서만큼은 존경을 받으며 상류층에 속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법률가들 역시 대대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의 공공 업무에 봉사한다는 명분으로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러한 상류층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간계층에 속했습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중세가 발전하면서 거의 모든 직업들이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초기까지만 해도 직업이 교회에 다양하겠죠? 의해 이런저런 명분으로 공식적으로 금지되거나 비판받은 직업들이 많았지만 13세기쯤 되면서부터는 도시 안에서 거의 모든 직업이 허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까지만 해도 음식점이나 숙박업이 수치스러운 직업으로 비난받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비난은 수그러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고리대금업자와 매춘부를 제외하고는 어떤 직업도 공식적으로는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고리대금업은 특히 유대인이 갖고 있는 직업으로 여겨져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매춘은 조금은 애매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좀 그 현대 와서도 그렇지만은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좀 많은 차별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고리대금업 이런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고리대금업자, 지금은 사채업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별로 인식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도 많은 경우 매춘을 인간의 원죄와 약함의 한계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3세기 중반, 경건하고 고지식한 성격이었던 프랑스의 루이 9세가 프랑스에서 매춘을 완전히 금지하려고 하자 당시 파리의 주교를 비롯한 그의 주위에 있는 참모들은 이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습니다. 주교는 루이 9세의 조치가 쓸모없는 수고만 드릴 뿐 아니라 사회적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충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매춘은 자기에게 맞는 연인을 찾지 못한 성직자나 젊은 남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교는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중세 도시의 발전과 함께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젊은 남성 수공업자들이 생겨났는데 주교의 발언은 이러한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거나 사회적으로 흡수하려는 노력까지 했습니다. 12세기부터 교회는 매춘에 종사했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그리고 장려할 만한 행위로 지켜세웠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나이가 많아 은퇴한 매춘부들을 위한 수녀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세 유럽 도시를 연구한 프랑스의 한 역사학자는 중세인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면 도시인은 그중 가장 중요한 유형일 것이다. 그런데 함께 도시에 살고 있기는 했지만 그 성격은 달랐던 노숙자, 상인, 성직자, 그리고 매춘부 모두를 도시인이라는 공통적인 집단으로 묶어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었을까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질문에 각자의 사회적 위치나 멘탈리티는 매우 달랐지만 도시의 성직자와 매춘부, 노숙자, 그리고 상류층은 같은 길을 공유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없는 채 할 수 없었고 모두가 같은 작지만 조밀한 우주에 속했고 이 우주는 도시의 바깥에 위치한 농촌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농촌과는 달리 도시에서는 매일 동전을 사용해야 했고 도시에 사는 이들은 좋든 싫든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중세 도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봤고 시간이 지금 43분인데 다음에는 이제 중세 기사나 중세 대학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조금 재밌는 내용 하나는 조금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조금 보는데 중세 시대 위생과 관련된 부분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뭐 패스트라든지 뭐 여러 흑사병 이런 게 유행하고 이런 거는 다 위생 상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예. 중세 유럽.
하지만 실제 생활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겉으로 화려한 거하고 어마무시했습니다. 좀 다르죠. 그런 그들의 나중에 생활을 보면. 살짝 엿보면 썩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 네. 많죠. 일단 지금 유명한 식사는 가급적 안 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지만 중세 유럽에는 하수도가 없어서 용변은 양동이 같은 변기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변기가 가득 차면 배설물은 강이나 정원이나 길거리에 그냥 버려버렸고 그 덕에 거리는 심한 악취로 진동했다고 하죠. 재수 없으면 12, 머리 위로 13세기의 똥이 파리에서는 떨어집니다. 도로의 중간에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아놓은 배설물을 흘려보냈는데요. 흘려보내는 거죠. 이 수로는 세느강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 흐름과 함께 강으로 흘러내려갔는데 오물은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었으며 3주마다 시의 직원이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룰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일반 시민은 머리 조심하세요 라고 외치며 창밖인 길거리에 직접 투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말은 날벼락을 하면은 맞는 일이 잦았습니다. 동그라기입니다. 그래서 네. 발명된 것이 바로 양산입니다. 양산. 그 당시 양산은 지금처럼 햇빛을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고 창밖으로 던져진 오물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여성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양산이 만들어진 최종도가 햇빛 가리기가 아니었답니다. 예. 심지어 여자들의 펑퍼짐한 드레스 역시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밤늦도록 진행되던 무도회나 파티 같은 곳에서 여자들은 급하면 커튼 뒤에서 볼일을 본 후 향수를 뿌리고 다시 춤을 추었다고 하죠. 또한 길을 가다 길가의 용변을 보다 보니 얇은 천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천을 걸친 사람들은 그것이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천의 용도는 길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들을 가려주고 돈을 받은 것이었죠. 네, 이런 직업도 있었네요. 예, 참 대단합니다. 그죠? 예. 화장실의 유래가 얇은 천에서 왔다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원적으로도 천으로 예. 가리면 그곳이 곧 화장실이었으니까요. 예. 베르사유 궁전에도 원래 화장실이라고 하는 방이 따로 없었고 루이 14세 시대에는 274개의 의자식 변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전에는 상시 4천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으므로 274개는 너무 적었고 그래서 신하들은 근처에 변기가 없을 때 복도와 방구석, 정원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청결을 좋아하는 사람은 휴대용 변기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내용물은 정원에 그냥 버렸고 궁전 변기에 배설물도 정원에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 또는 복도 등은 분유로 가득해서 악취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런 내용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궁전 여러 구석이 악취로 진동했답니다. 부유한 귀족들의 집에는 실내 화장실이 있기도 했는데 그 실내 화장실이란 것은 집의 외벽에 돌출된 작은 공간으로 그 공간 바닥에 구멍을 뚫어 거기서 배설을 하면 그대로 집 밖으로 떨어지게 설계된 것이었죠. 예. 어쨌든 그냥 밖에 싼 거죠. 예. 그럼 갑옷 입은 기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렇죠. 바로 갑옷을 입은 채로 그냥 싸버렸습니다. 예, 이 갑옷을 급할 때 지금 벗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볼일을 갑옷 입은 채로 그냥 싸버렸답니다. 소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르고 배변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갑옷을 입은 채로 그 속에다 싸버렸죠. 치열한 싸움을 끝내고 돌아온 기사에게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끔찍한 냄새를 풍겼는데 그렇죠. 똥과 땀이 갑옷을 섞여서. 벗기면 속이 온통 땀과 대소변으로 범벅이 되어 그야말로 예. 환상적인 냄새를 환상적인 풍겼습니다. 냄새였겠습니다. 기사들은 그들 뒤를 따라다니는 시종에게 갑옷에 배설물을 닿게 하고 그들은 사람의 소변에 모래와 식초를 섞어 만든 원시적인 비누로 기사들의 갑옷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녀는 네, 선전입니다. 아, 참 식사하기 전에 봐야 되는 게 맞네, 그죠? 예. 아니면 식사 후에 보든지. 예. 의 생활상을 보면 상당히 목욕을 좋아하는 이런 것이 거 보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나 우리 옛날에 그래도 우리는 그 뭡니까? 그래도 물론 원시적이지만 화장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많이 있었고 물론 뭐 우리도 거리에도 사고 이래 하지만은 집 안에 사고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보다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들어 알고 있지만 중세 유럽인에게 목욕은 그다지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6세기쯤은 물을 유독 무서워하고 싫어했었다고 하죠.
14세기 네. 유럽 전체를 공포로 그렇죠. 몰고 간 흑사병이. 흑사병과 자주 발생하던 전염병의 물을 원인은 통해서 물로 수인성 지목되면서 전염병, 죽고 콜레라도 그렇고 물을 통해서 많이 아까 봤지만 그런 생활 방식을 통해서 물에 많은 더러운 것이 다 섞여서 오염된 쓰레기든 분비물이든 분뇨 이런 게 그죠?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이런 많은 전염병이 오염이 됩니다. 그죠? 전염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 물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면 목욕하라라는 말이 생겼고 그로 인해 중세인들의 물 공포증이 생긴 것입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인간의 피부 표면은 쉽게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물은 모공을 열고 유해한 물질의 공격에 노출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목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은 평생 출산일과 자신의 결혼식 때만 목욕을 했다고 하고 루이 14세는 지독한 입냄새로 악명이 높았고 평생 2번만 씻었다고 합니다. 귀족들은 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으로 청결을 대신했습니다. 대부분의 귀족들은 땀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향수가 아주 뭐 좀 일찍 발명되고 그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육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우리 채식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도 우리가 뭐 서양인들 가지래 전철이든 대중교통 시설에서 만나면은 좀 그 노린내라고 합니까? 이게 좀 많이 나는데 육고기를 많이 먹고 또 대중탕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제 우리도 요즘엔 대중탕에 많이 안 가지만 어쨌든 이래서 향수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배설물 등 오물을 닦기 위해서 천을 사용했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는 꽃잎을 탄 분홍색의 물을 적셔 닦았으며 그렇게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 발명된 것이 향수였고 맞네요. 독한 네, 향수가 그렇죠. 필수품이 향수.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고 수년 동안 옷을 빨지도 않았습니다. 씻지 않은 신체의 냄새는 건강에 대한 깊은 존중의 신호로 간주되었다고도 합니다. 15세기 의학 논문에는 수욕은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몸을 약화시키고 모공을 확장시킨다. 그러므로 질병을 얻기 쉽고 심지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잘못된 있었고 상식이죠? 그에 따라 법령에 의해 공중 목욕탕이 폐지되었으며 15, 16세기 부유한 사람들은 반년에 한 번 씻다가 17, 18세기에 와서는 아예 목욕을 중단하기에 이르죠. 1801년이 되어서도 어느 의사의 관찰에 따르면 런던에 사는 대부분의 남성 그리고 많은 여자는 손과 얼굴은 매일 씻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몸뚱아리는 수년 동안 씻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세에서도 패션의 변동은 있었지만 마리 앙투아네트 시절의 베르사유에서는 특히 헤어스타일로 모두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귀족 여인들의 머리에는 그때 관심 있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죠. 머리 장식에는 큰 배나 화단이 있었고 그렇죠. 양과 양치기 소년 소녀가 있거나 아무튼 엄청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진짜 엄청난 당시에 헤어스타일. 앙투아네트의 초상화를 보면 머리카락이 전부 백발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밀가루를 뿌려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밀가루를 뿌렸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빵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로 귀족들이 머리에 밀가루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꼽히기도 합니다. 밀가루를 머리에 뿌린 이유는 볼륨을 내서 높고 풍성하게 그리고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키는 용도와 피부와 머리카락을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가루를 뿌리고 머리도 잘 감지 않아서 이와 벌레가 득실득실 들끓었다고 그 합니다. 밀가루를 먹기 위해서 그죠? 아 진짜 지금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겠습니다. 그죠? 온 가족이 서로 머리에 이를 잡아주는 것이 일상이었다고도 하죠. 원숭이들하고 비슷한 당연히 거죠? 몸에는 이를 벼룩도 잡아주고. 많았는데 실크는 부드러워서 벼룩이 잘 붙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이 귀족 여인들의 머리에 살고 있는 벌레와 이를 빚고 와서 우아한 귀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기르고 있는 친위대라고 명명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전염병이나 새로운 바이러스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죠. 중세시대의 수많은 전염병과 흑사병이 창궐한 이유가 어쩌면 이런 더럽고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장면은 속속들이 안 나오지만 그죠?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정도 합시다. 지금 55분이거든요. 하고 다음 시간에는 중세 유럽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사도 정진 그 기사와 그다음에 중세 대학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